경제를 주제로 제3차 로봇 플러스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박석중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리스트럭처링,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경기 및 주식시장 전망, 올해 대면할 악재는 무엇인지, 이러한 복잡한 문제점 속에서 전체 상황은 어떻게 돌아갈지 빅픽처에 대한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연구위원입니다. 오늘은 2021년 남은 하반기의 글로벌 경제와 그리고 조금 더 긴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글로벌 자산 가격들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유동성 랠리를 통해서 큰 변화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서 과거의 경험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물 경제에 참여하는 참여자 모두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나 변해가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구도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계신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이 경제 사이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는 지금 팬데믹 이후에 어떤 위치에 처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경로를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최근 들어서 경제학자들이나 그리고 경제를 전망하는 이코노미스트들도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델타 바이러스 변이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리오프닝, 경제 정상화에 대한 속도가 늦춰질 거라는 우려도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여전히 강력한 글로벌 수요, 부족한 공급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확장 추세를 이어갈 거라는 반론도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 차트에서 한번 설명해 봤어요. 보시는 그림의 회색의 음영은 통상적인 경제의 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는 팬데믹 이전의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는 상황이에요.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가 나겠지만 한국은 팬데믹보다 기업의 이익이나 GDP에 대한 총액의 규모로 보면 아마 살짝 그 위를 향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경기 회복의 경로는 경기가 큰 충격을 맞고 리커버라고 하죠. 복원의 과정을 거쳐서 확장의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에 대한 큰 그림을 가져가는 주체인 미국의 사이클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면요. 좌측에 보는 그림은 경기의 확장이라는 건 경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경기가 좋다 말다에 대한 이야기를 경제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잠재 성장, 그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캐파가 있겠죠. 그 잠재 성장보다 높은 성장을 했을 때 경제가 확장의 주기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이제 좌측에 과거 이러한 경기의 회복과 확장 국면이 얼만큼 진행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거기에 남색으로 제가 now라고 표현한 지점이 지금 구간이고요. 그 이후의 확장의 구간은 시장의 전망치를 가지고 왔어요. 우측 차트랑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은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에서 확장으로 넘어가는 걸 중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이 최근에 의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경기 회복 사이클은 과거랑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이번 경기 회복 사이클에서 수요를 가져갔었던 주체가 뭐냐면요. 내구재 소비였습니다. 내구재 소비는 조금 낯선 단어이신 분도 있을 테지만 내구재 소비는 통상 3년 이상의 교체 주기를 갖는 소비재 품목을 이야기해요.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백색 가전, 스마트폰, PC, 랩탑, 노트북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런 교체 주기에 있는 상품들은 언제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경기가 애지간히 좋아서는 교체 주기가 있는 상품을 크게 바꾸지 않아요. 소득이 늘거나 경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구간에서 이 소비재 품목들이 팔리기 시작하죠. 근데 올해는 좀 특이했어요. 작년이죠. 작년은 좀 특이했던 게 팬데믹이라는 상흔이
우리의 서비스 소비들이나 일상생활을 막아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팬데믹에서 살아난 언택트에 대한 수요들이 IT 제품들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재정 집행이 진행된 구간에서 이 재정 보조금을 기반으로 언택트를 기반으로 한 IT 소비재들이나 혹은 자동차 판매가 되게 좋았던 것들이죠. 그게 언제부터 좋았냐면 작년 4월부터 좋아졌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길래, 제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미국은 작년 연초 팬데믹이라는 전례후무한 이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대규모 실업 소요 사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대규모 실직자들이 만들어져서 미국에서 훼손된 샐러리가 한 1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돈 10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들에게 호주머니에 찔러준 재난지원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조 달러에 가깝습니다. 썸으로 보면 사실 1조 달러의 소득이 는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났던 일들이, 이런 내구재 소비들이 작년부터 좋아졌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7월이니까 5, 6월 지표를 확인하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늘어나던 증가율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 5월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례 없는 일이 또 벌어졌죠. 공급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수요를 못 쫓아가는 공급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경기에 대한 확장의 모멘텀이 약해지는 구간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가운데 차트를 보시면 조금 낯서실 텐데요. 이게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겁니다. 시장의 전망 대비해서 경제 지표들이 얼마나 좋으냐라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일 우측은 G2라고 이야기하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서베이 지수 같은 경우도 표준 편차 2를 뚫고 가다가 이제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심지어 여기에 델타 바이러스까지 커지면서 우리가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시간에 도래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변수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예단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하지만 최대한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사태들을 짚어보고 그 이후에 수요에 대한 방향성이나 구조적인 변화를 짚어보는 게 실물에서도 너무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어렵게 이야기 드리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 가실 만하게 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나 저보다 더 유명하시고 시장을 잘 보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앞으로 수요에 대한 방향성을 점검해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제일 예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일개 애널리스트가 팬데믹을 전망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최대한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델타 바이러스는 두 가지가 만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자체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기반으로 이제 기생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변이의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 변이가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게 가끔씩 이 변이가 일어나는 이 종들 중에서 전파력이 높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측 차트가 주요국들의 락다운 인덱스예요. 이게 뭐냐면 얼마만큼 경제 봉쇄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보시는 차트처럼 최근 들어서 경제 봉쇄에 대한 완화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구간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거죠. 그래서 가운데 영국만 유일하게 이걸 데일리로 숫자를 주는데요. 기존의 지배종이었던 알파에서 델타종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추세적으로 그려놓은 건데 강한 전파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측 차트에 보시면 지금 주요국의 델타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높아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시장이 우려에 편승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 델타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확산세가 앞으로 전파력이 얼마나 더 높아갈 거냐.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뒤에 두 가지예요. 사망률이나 중증 환자 비율이 변이가 정말 높으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백신이 효능이 있냐라는 것들이죠. 근데 좌측 차트부터 보시면 영국을 기준으로 보면 신규 확진자가 올해 5월부터 저렇게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중증 환자나 사망률에 대한 레이쇼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뭐냐? 중증률이 높은 바이러스의 변이는 아니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백신 효능의 핵심일 텐데
지금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기존의 백신이 표본 샘플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항체 형성률이 낮은 것들만 보도되고 있지만 8페이지 가운데가 신뢰할 수 있는 정부나 방역 당국에서 나타낸 지표들을 보면 2회 접종을 완료한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80%에서 90% 중반까지 항체에 대한 형성률이 2차 접종자를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놓여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측 차트인데요. 되게 촘촘하게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백신의 접종률이 높은 미국의 주들에서 확진자가 늘어났는지에 대한 그림인데 여전히 백신에 대한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의 1, 2, 3차 유행과 유사한 경로로 바이러스는 락다운과 백신에 대한 접종 속도가 높아지면서 통제되지 못하는 위험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추정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건 9페이지 좌측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백신의 소비량이랑 전 세계 백신의 보급량을 그려놓은 건데 선진국의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고 신규로 생산되는 백신의 물량이 많아지면서 신흥국으로 백신 물량이 빠르게 넘어왔었죠. 한국도 이제 그 과정에서 백신 보급률이 최근에 빠르게 올라왔는데 문제는 긴급 사용에서 의무 조항이 아니었던 백신이 높은 전이력을 보이는 델타를 기반으로 선진국의 의무 접종과 실질적인 수요가 더 높아지면서 신흥국으로 백신이 넘어가는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경제에 대한 온도차가 백신에 대한 접종이 높은 것과 아닌 국가의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상 락다운이 진행되고 2, 3주 후에 감염의 정점이 만들어졌고 그 과정 내에서 확산세가 완화되면서 백신이 보급되는 국면이 글로벌하게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너무나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백신 보급이 높았던 선진국 중심에서 우려가 완화되는 그림 자체가 나올 거고 아마 선진국들은 7월이 감염 확산의 우려에 델타를 기준으로는 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요.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경기의 수요의 주체들인데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제가 아까 내구재 소비재 중심으로 경기의 수요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한 물동량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운임 가격이 바닥 대비해서 10배가 넘게 올라오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다음 턴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소비의 확대에서 지금부터는 기업의 생산의 확충과 투자의 확대가 나올 사이클에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데이터들이 과거 소비와 생산 그리고 이제 투자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였는지를 이제 제가 그려놓은 것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좌측 차트의 그림을 한번 유의미하게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글로벌 수요와 투자가 어떻게 움직였냐라는 겁니다. 2012년에 중국의 투자 사이클이 끝나고 나고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투자의 침체와 그리고 절벽을 지나왔어요. 투자의 절벽, 수주의 절벽이 뭐지? 2018년부터 진행된 미중의 분쟁과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 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수요의 침체와 절벽이 동반적으로 진행된 구간이죠. 근데 저는 이걸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드디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만들어졌고 11페이지 우측 차트를 보면 미국의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올해 투자를 얼만큼 늘릴지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거든요. 너무나 빠른 개선세가 보이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정말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림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투자가 늘어나고 이 투자가 어디의 방향으로 가는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저는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왜 투자가 늘 거냐라고 보면 첫 번째로 기업의 잉여금이 역사적인 고점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작년에 기업은 긴축의 경영을 했지만 생각보다 수요의 회복이 가파르기 시작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들의 기업의 현금 흐름이 개선됐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회사채 발행이나 주식 발행이 많았죠. 싼 값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현찰에 대한 여력이 높아진 것들인데 여기에서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와 기술의 혁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생산 체인의 전반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투자가 동반적으로 늘어나는 사이클이 우리가 맞이하는 사이클일 거라고 보는 거고요. 12페이지는 중요한 데이터들이에요. 경제를 보시지 않아도 일선 산업에서 앞으로 수요에 대한 방향성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글로벌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의 자본재라는 게 뭐냐면요. 건설, 조선, 항공, 기계, 로봇 설비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자본재에 대한 수주가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기업의 자본에 대한 지출이나 그리고 은행의 대출에 대한 태도들이 변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확산되는 구간 내에서도 글로벌 경제는 상승의 사이클을 지속하는 구간에서 수요의 주체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차트의 좌측 차트를 한번 유의미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좌측 차트가 뭐냐면요. 지난 20년 넘게의 글로벌 경제 규모와 MSCI AC 월드라는 글로벌 주식시장 인덱스에 편입된 기업들의 이익이에요. 이번 팬데믹 위기를 조금 긴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 어느 때보다 골이 깊었던 큰 내상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의 복원이 진행됐고 그리고 그 과정 내에서 경제보다 이익에 대한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뒤에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 앞으로 3년간의 전망치입니다. 시장 전망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조금 경기에 대한 확신이 깊은 애널리스트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경제가 충격을 받을 때도 올라오는 구간에도 노이즈라는 잡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저는 경제 회복의 추세에 대한 그림을 봐야 되고 그 추세에 대한 그림은 미국, 중국 중심에서 글로벌로 확산되는 그림 그리고 소비에서 생산과 투자로 확대되는 그림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스크 이야기 몇 가지만 전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서 대면해야 되는 일들일 거예요. 전 주식쟁이다 보니까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이야기들은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조우는 일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큰 그림은 뭐냐면요. 미국의 정부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과 맞서 싸우는 전략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글로벌 선진국들이 가져가는 경제 정책의 큰 온기는 앞으로 2년 동안 초저금리 상황을 유지하고 그리고 재정의 힘을 빌려서 수요를 촉진시키는 전략으로 가겠다는 거죠. 저는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그림이 글로벌 자산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높이는 과정이 나오더라도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거고 글로벌 수요나 기업의 투자를 확대시키는데 큰 동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가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마찰적인 리스크들이 많아요. 근데 굳이 이제 저희가 하나를 뽑자면 물가와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서 가열이 나오는 현상 그리고 이제 잠재적인 우려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게 과거 냉전 시대와 유사하게 바이든 내각이 구성된 이후에 권역이 분열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우방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리스크 내에서 한국은 아주 민감하게 반영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잘 짚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요.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제가 사실 외부 세미나를 자주 하는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문사에서도 초청을 해도 다 거절을 했는데요. 여기에 나온 이유는 제가 되게 관심 있는 산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세미나가 끝나고
기회가 되면 여기에 연사로 나오시는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도 꼭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이 그림에서도 이어질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로 큰 그림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그 안에서 기술이라는 산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미래를 고민하는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쟁이 입장에서 이걸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흥미롭게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주식을 전망하러 온 애널리스트는 아니에요. 과거에 시장에서 버블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큰 강세장이 나왔던 배경을 보면요. 세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전후의 호황, 리커버리에 대한 수요가 아주 강력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의 혁신과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왔던 구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나와서 통신이 발전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운송, 유통에 대한 개념이 다 바뀌거나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꿈에 젖은 구간이 과거 큰 강세장이 나왔던 배경이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지금과 유사해 보이지 않으세요? 팬데믹을 겪고 강력한 리커버리에 대한 수요가 남아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술의 혁신들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저는 대기업 강연도 되게 자주 갑니다. 근데 저처럼 젊은 애널리스트를 앉혀놓고 대기업 사장님들이 앉아 계신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려요. 제가 개별 업황에 대해서 뭘 알겠냐마는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자산의 가격의 변화를 두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예요. 경제 주기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빽빽하게 그려놓은 게 경제 사이클을 보는 세 가지 주기들이에요. 제일 위의 주기가 이제 3년짜리 주기를 이야기하는 사이클이고 가운데가 10년, 20년짜리 중기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투자의 사이클 그리고 아래가 1차 산업, 2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50년짜리 사이클의 기술 주기를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올해 내년이 이 세 가지 사이클 모두가 위를 향하는 되게 특이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라는 것들인데 몇 가지만 중요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더 강조드렸던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림 되게 복잡하죠. 그림 되게 복잡한데 투자의 사이클은요. 통상 10년, 20년의 주글라 쿠즈네츠 사이클이라는 걸 봅니다. 뭐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10년, 20년짜리 사이클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10년짜리 사이클은 요 그림에 빨간색 글자가 보이신가요? 이게 인류가 겪었던 위기들이에요. 70년대 이후부터죠. 근데 보시면 교묘하게도 10년 만에 위기가 반복돼요. 닷컴 버블이 생기고 금융위기가 만들어지고 코로나도 거의 한 8에서 10년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움직였었죠. 큰 위기가 나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10년의 투자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고 20년짜리는 성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시면 80년대부터 2000년대는 미국 제조업의 르네상스였고요. 그리고 2000년부터는 중국 제조업의 르네상스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제조업이 없는 선진국의 경제는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닐까요? 제조업과 금융이 만나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제조업과 기술이 만나도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금융과 금융이 만나면 버블을 만들게 되고요. 금융과 부동산이 만나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만들게 되고 금융과 서비스가 만나면 유로 재무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다가올 20년의 핵심은 선진국이 제조업을 다시 가지고 오려는 정책의 베이스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글로벌 산업 생태계, 미국이 설계하고 중국이 제조하고 한국, 일본이 중간재를 납품하는 그런 밸류 체인에서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의 제조업 체인을 수직 계열화하는 형식의
투자 사이클이 진행되는 그림이 연출되고 있고, 이건 아마 중기적인 그림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의미하게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업 자동화에 대한 설비들을 정말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선진국 제조업 생태계를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에 대한 혁명을 이야기하면요. 기술의 혁신은 산업의 혁명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기술의 혁명이 산업에 대한 혁명으로 귀결되려면요. 반드시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가 같이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1차 산업혁명은 석탄을 기반으로 방직과 증기기관 산업이 만들어졌고, 2차 산업혁명은 오일과 가스를 기반으로 중화학산업단지와 통신이라는 매개체가 만들어진 거고요. 3, 4차 산업혁명은 IT가 아니라 결국은 데이터와 그린 에너지의 조합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다국적 기업에게 중국의 공장을 버리고 선진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이야기는 아주 가혹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생산 코스트가 10배 이상은 차이가 날 거고, 기존의 밸류체인을 구축해 놓은 구간에서 나오는 클러스트를 활용한 비용의 절감과 생산에 대한 효율성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거기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페널티가 저는 그린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작점을 탄소 배출과 관련한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조합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혁신은 이번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이종 산업 간의 결합과 훨씬 더 큰 성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런 맵이에요. 저는 글로벌 경제가 리스트럭처링 되는 환경을 아주 주목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큰 정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을 중심으로 자율경제를 가져갔었던 핵심은 낮은 관세와 낮은 금리였죠. 근데 지금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세금을 높이는 데 G20이 동조를 하고, 자국의 제조업 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가 관세가 높아지는 일들일 거고, 그리고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제조업 단지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이 그린이라는 산업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보다 큰 정부의 역량은 신형 인프라를 통해서 기존 산업과 조합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첨단 산업의 패권이나 제조기지 이전을 가져가는 큰 트렌드인 거죠.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네가 생각하는 메가 트렌드는 뭐야? 제가 생각하는 메가 트렌드는요, 미국과 중국 정부가 같이 육성하는 산업에 교집합이 있는 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첨단 산업의 패권은 기술의 혁신과 캐펙스 확대와 침투율 확대로 본격화될 거고요. 제조기지의 이전은 그린과 맞물려서요,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 설비 외에도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AI와 같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의 영역들이 아마 큰 투자의 확대와 실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스트럭처가 변하는 과정 내에서 한국이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되고, 우리 기업들이 그 투자의 사이클에서 중간재를 납품하는 국가로서 승격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글로벌 경제를 전망하고 리스크를 점검하고 그리고 구조가 변하는 이야기들을 담기에는 되게 부족한 시간이었어요. 저 혼자 나름 시간을 짜낸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아마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아쉬움이 좀 큰데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아마 실물에서 있으신 분들은 낯선 데이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경제들의 변화를 매크로에서 확인하셔서 아랫단에서 글로벌 경제가 변해가는 큰 그림을 쫓아가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30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